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AI로 인간의 몸을 가상 복제해 각종 치료와 질병 연구에 활용하겠다는 메타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공개되며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메타의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와 그의 아내 프리질라 첸이 이끄는 비영리 조직 바이오 허브가 인류 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꿀 대규모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버추얼 바이올로지 이니셔티브로 명명된 이번 계획은 무려 5억 달러, 한화 약 7,400억 규모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인간 세포를 가상 공간에 정밀하게 재현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바이오 허브는 전체 자금 중 1억 달러를 글로벌 데이터 수집에 배정하고 나머지 4억 달러를 생물학적 이미징, 특정 및 공학도구 개발에 집중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생물학 연구진들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세포 반응을 모델링하려 애써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양질의 데이터 부족이 연구의 핵심 병목 구간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바이오 허브의 과학 총괄 알렉스 리브스는 생물학의 복잡성을 정확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분자 단위에서 조직 수준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적 차원의 데이터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비전에 발맞춰 앨런 연구소와 아크 연구소, 브로드 연구소, 웰컴 쌩어 연구소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이 대거 참여하고 엔비디아가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필수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이미 지난해 바이오 허브의 장기 목표가 AI와 생물학 연구를 결합해 모든 인간 질병 치료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포가 디지털로 정교하게 모델링되면 연구자들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실제 실험에 앞서 가상 환경에서 가설을 먼저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신약 개발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이고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연구 커뮤니티 역시 이번과 같은 글로벌 규모의 협업이 단일 기관의 노력을 훨씬 앞서는 성과를 낼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도약과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방대해짐에 따라 민감한 생물 정보의 관리, 소유권, 그리고 데이터 신뢰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물 데이터가 미래 산업의 중요한 자원으로 부상하면서 과연 누가 데이터를 통제하고 어떤 기준과 윤리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AI 기반 생물학 연구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대규모 유전 및 세포 데이터 활용에 관한 엄격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경제가 최근 몇 년 사이 예상 밖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미국 주요 매체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경제 성공담이라고 표현하며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위축됐던 북한 경제가 러시아와 중국을 발판으로 반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2024년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은 36조 9,654억 원으로 전년보다 3.7% 증가했습니다. 이는 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성장률입니다. 평양에서는 화성지구 4단계 건설이 1년 만에 마무리되며 1만 세대 주택이 준공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규모가 같은 기간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의 신규 주택수보다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방북객들이 체감한 변화도 소개됐습니다. 과거에는 택시를 타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지만 최근에는 차량 호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몇 분 만에 택시를 부를 수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평양 시내에서는 전기차와 수입차, 스마트폰 결제 장면도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북한 내부의 자생적 성장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 경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과 무기를 공급하고 병력까지 파견하면서 막대한 수익과 군사적 보상을 얻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해 10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중국의 역할도 컸습니다. 북중 교역은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었고 북한의 전자기기와 디지털 경제는 중국산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해킹 조직이 암호화폐 탈취를 통해 벌어들인 자금도 경제 회복의 한 축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북한 경제의 호황은 평양 중심의 제한된 변화라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평양 밖 지역은 여전히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위에는 북한 주민 2,600만 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영양실조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팬데믹을 계기로 사회 통제를 강화한 뒤 러시아의 전쟁을 지렛대로 삼아 경제 활력을 되찾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회복은 분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제재 회피, 전쟁 특수, 인권 탄압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시험장의 공정성을 흔들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치러진 토익 정기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국내 공인어학시험 사상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YBM 한국토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과 31일 열린 토익 시험에서 각각 1명씩 모두 2명의 응시자가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직구나 해외 제품을 통해 구할 수 있는 AI 글라스를 시험장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AI 스마트 안경은 일반 안경과 비슷한 외형을 갖고 있지만 내부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보고 있는 문장이나 사물을 카메라가 포착하면 AI가 이를 분석하고 번역이나 설명, 정답 추정 정보를 렌즈나 음성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험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문제 해석과 답안 확인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정행위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에 출시된 AI 글라스는 외형상 일반 안경과 큰 차이가 없어 감독관이 육안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맛집 추천, 사물 설명, 실시간 번역 같은 편의 기능은 일상에서는 장점이지만 시험장에서는 공정성을 위협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사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AI 글라스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해석하거나 답을 확인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번 토익 시험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의 정기기사 시험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기관은 문제를 폐기하고 응시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토익위원회는 부정행위가 확인된 응시자의 성적을 무효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최대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문제 유출이나 저작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고 시험 종료 이후 답안 유서도 분석과 이상 응시 패턴 검증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을 통해 첨단 기기를 소지 금지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예시에 AI 안경을 명시하고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I 글라스는 기술 발전의 상징이지만 시험장에서는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새로운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험은 단순한 휴대전화 단속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첨단 기기와의 새로운 감독 경쟁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브렉시트가 국민투표로 결정된 지 10년을 맞는 가운데 영국 안팎에서 유럽연합, EU 재가입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조사기관 입소스가 영국 성인 1,1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2%는 영국이 EU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쳤습니다. 이는 2016년 6월 국민투표 당시 과반이 EU 탈퇴를 선택했던 결과와 정반대의 흐름입니다. 당시 영국은 EU 규제가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불만, 막대한 분담금 부담, 이민 통제 문제 등을 이유로 브렉시트를 선택했습니다. 이후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EU를 공식 탈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영국 여론조사기관 유고부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8%가 브렉시트는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영국 사회에서는 브렉시트와 후회를 뜻하는 리그렛을 합친 브레그렛이라는 말까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키런 패들리 입소스 정치국장은 유럽과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세대별, 정당별 격차는 뚜렷합니다. 젊은 층은 EU 복귀를 강하게 지지하는 반면 55세 이상에서는 반대 여론이 높았습니다. 노동당과 자유민주당, 녹색당 지지층은 재가입에 우호적이지만 브렉시트를 주도한 정치 세력의 흐름을 잇는 리폼 UK 지지층은 70%가 재가입에 반대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 재가입 논쟁이 커지는 사이 EU 가입을 원하는 국가들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2028년 EU의 28번째 회원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가입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고 알바니아와 코소보 등 서발칸 국가들도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역시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 EU 가입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유럽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과거 EU 가입을 거부했던 노르웨이와 협상을 중단했던 아이슬란드까지 다시 EU 가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미국의 유럽 안보 관여 약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발언까지 겹치면서 유럽 내부에서는 더 강한 결속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10년은 이제 단순한 탈퇴의 역사가 아니라 유럽 통합의 의미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떠난 선택을 후회하고 있고 주변 국가들은 불안한 국제 질서 속에서 EU를 새로운 안보 우산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